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에 들어선 돌싱녀로 이젠 중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는 나이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사연은 제가 30대 때 전남편과 결혼 후 이태리식 퓨전 레스토랑을 개업해 한창 가게가 성업 중일 때 생긴 일입니다. 작게 차린 가게가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그야말로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저희 부부는 그에 부응하듯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네요. 전 엄마한테 배운 대로 정을 베풀고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엄마가 시킨 대로 측은지심으로 가여운 사람을 돕고 살았었죠. 잠깐 일하고 말 시간제 알바생들한테조차 힘든 사정을 모른 채 안 했고 어려운 처지에 손을 내밀면 누가 됐든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건 청산 과부의 몸으로 저와 오빠를 키우신 우리 엄마의 삶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늘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게 품 넉넉하고 똘똘했던 양반이 지금은 중증 치매 환자가 되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딱 5살 배기 어린애가 됐으니 인생살이가 참 묘하단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태리 레스토랑을 하던 그 시절 전 남편과 저는 인건비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에 아직 아이도 없고 하니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 살았어요. 심지어 주방장, 배달기사, 홀서빙, 카운터 계산까지 일당백으로 둘이서 나눠 하다 보니 제법 돈이 모이더군요. 막 창업한 초보 자영업자로 의욕이 앞선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 제가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저와 2살 터울의 오빠가 당시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끝끝내 검거 안 된 가해자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많은 분노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고인인 오빠도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텐데 말이죠. 그때 오빠는 소개로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새언니와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인고 소리를 듣는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 당시 전 오빠보다 먼저 결혼했던 터라 저랑 동갑내기에 말도 잘 통하고 게다가 취향과 관심사마저 비슷한 새언니의 존재가 너무 반가웠어요. 시누이 올케 사이를 견훤지간이라고도 하는데 우린 마치 여고 동창 같았네요. 시쳇말로 아삼육이 어찌나 잘 맞는지 베프도 그런 베프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린 우정 반지를 나눠 끼고 커플티를 나눠 입기도 하고 각자 남편들 몰래 한밤에 심야 영화를 같이 보러 다니고 때때론 좋은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네요. 세상에 이런 올케 시누이가 또 있을까요? 정말이지 잘 만난 새언니 하나 10친구 안 부럽더군요. 친구 같은 새언니를 만난 건 제 복이고 새언니 입장에서는 친구 같은 시누이를 만난 게 그녀의 복이겠죠. 오빠의 사고만 없었다면 우린 끝까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빠가 사고로 죽자 새언니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저는 여차하다 새언니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죽은 오빠 따라가겠다며 한강 다리에서 몸이라도 던질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잃고 새언니는 삶의 의지를 잃고 물 한 모금 안 넘기고 생으로 굶으면서 슬픔을 견뎌내고 있더군요. 그런 새언니가 너무 안쓰러워 저는 오빠네 집을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며 이사 직전 쓰러져 있는 새언니를 발견하고 다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살려내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대성통곡하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기도 했고요. 한 번은 목을 매려고 하는 새언니를 가까스로 살려내고 그렇게 죽고 싶으면 같이 죽자며 나부터 목 매겠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죽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새언니가 정신이 드는지 절 뜯어말리더군요. 그 후 혼자 두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새언니를 집에 데려와 함께 지냈고 정신과 상담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드라이브를 함께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거 먹이면서 새언니의 기분을 회복시켜주려 나름 최선을 다했네요. 여자라는 동물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면 에너지를 얻는 법.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금을 들여 명품으로 새언니를 환골탈태시켜주기도 하고 해외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라고 새언니를 위한 힐링 유럽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불쌍한 새언니를 위해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네요. 결국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더군요. 새언니도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정엄마가 모임에 나갔다가 불쾌한 소리를 들었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오빠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의 모임에서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젊디 젊은 과부 며느리를 끼고 앉아서 뭐하는 짓이냐며 엄마를 욕하더랍니다. 그 좋은 나이에 과부 소리 듣는 것만도 서러운데 왜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를 시키냐면서요. 졸지의 엄마는 경우 없고 못돼 먹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의 억울한 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네요. 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탓에 일찌감치 과부 신세로 한평생 살아온 터라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셨죠. 그나마 엄마는 토끼 같은 자식들 보고 살았지만 올케는 새끼도 하나 없는 마당에 누굴 보고 살 거냐며 언제고 헤어질 거면 새언니를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내는 게 낫다며 엄마는 강경하게 새언니를 돌려보내자고 하셨네요. 물론 저도 언제까지 새언니와 같이 지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 없는 시집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굴지만 새언니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각자 갈 길 가게 될 줄 알았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와버렸네요. 엄마와 저는 고민 끝에 새언니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새언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오해 없이 들어요. 무슨 얘긴데요? 이 집 부동산에 내놨어요. 오빠랑 같이 살던 곳이니 기억도 날 거고 전세 보증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임자 나서는 대로 빼서 언니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언니 친정에 가서 살아요. 여기서 우리랑 이러고 있는 거 좀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가 웬 말이야. 안 그래요? 아가씨,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이야. 이렇게 젊고 예쁜 언니 두고 먼저 간 오빠가 했죠. 언니, 그만 언니 갈 길 가라고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우리 각자 갈 길 가고 어디서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소식 궁금하면 가끔 친구처럼 만나서 얼굴 보고 수다도 떨고 그러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친구로서는 연을 이어가되 가족으로서는 그만 끝내자는 거예요. 사실 오빠 죽었을 때 이미 끝난 거지만.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운하네. 꼭 아가씨가 내 등 떠미는 것 같아서. 오빠 없다고 우리 인연도 끝난 거예요? 한번 맺은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끊어요? 그렇긴 한데 또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새언니, 그 나이에 과부 소리 듣는 거 나 싫어. 내가 듣는 것만큼 싫어요.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또 재혼도 해요. 아가씨, 그러지 말아요. 이 남자다 싶은 사람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놔주지 말고 꼭 물어. 그리고 새언니 닮은 아이도 낳고. 얼마나 이쁠지 내가 다 기대가 된다. 새언니가 엉엉 울더군요. 그녀인들 왜 모르겠어요.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걸. 지금이야 연민으로, 동정으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지만
늙은 엄마한테나 내 살길 바쁜 저한테나 자기 자신이 짐이 된다는 걸. 그래서 당장은 헤어지는 게 아쉽고 가족의 끈이 끊겨서 서럽겠지만 남편 죽었다고 바로 등 떠밀어내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모든 게 수순이라는 걸요. 새언니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언니의 눈물을 닦아주다 저도 그만 울컥해버렸네요.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새언니와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새언니한테 건네고 그녀가 친정으로 내려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일에 매진하면서 매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게 상호가 바뀌기도 했고 업종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먹는 장사에선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네요. 백반집에서 중식당으로 다시 잠깐 분식집을 거쳐 이태리 퓨전 레스토랑으로 돌고 돌아 다시 이태리 식당으로 정착해 동네 명물 식당이 되기까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 쓰면서 장사에 매달렸었죠. 정통 이태리식이 먹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럽고 입에 안 맞아 망설여지는 젊은 여성층을 겨냥해 우리나라 식자재와 조리법을 가미한 퓨전 한국식으로 살짝 바꿔 메뉴를 선정했네요. 가령 느끼한 크림 파스타에 쌈장을 한 스푼 넣고 이태리식 피자에 저렴한 한국 식자재인 쑥, 비듬나물, 냉이 같은 텃밭용 채소를 토핑으로 올리고 대신 단가를 낮추는 등 나름 고민하고 메뉴를 개발했더니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번 불붙은 장사는 제대로 터져버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탈리아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어디든 주문만 하면 되는 게 없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배달이라고 하면 짜장면이나 치킨 정도지 이태리 음식이 소스까지 개별 포장해서 득달같이 배달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선 우리 가게가 선두주자라고나 할까요?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가끔이라도 친구처럼 만나서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자던 새언니와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네요. 친정집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부모님과 형제들과 잘 지내고 있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었죠. 가끔 새언니가 생각나는 날이면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새언니 쪽에서 작정하고 연락해 오지 않는 이상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는 관계가 되고만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이젠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볼 수 있으려나 싶을 만큼 새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무렵 저희 엄마가 조금 이상해지시더군요. 처음엔 단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소소하게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고 오늘 날짜를 잊고 가스레인지 불 위에 얹어둔 물주전자를 잊고 종국엔 자기 이름을 잊고 사는 집 주소를 잊고 엄마는 그렇게 하나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치매를 걱정할 연세가 아닌데 80, 90에도 정정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는 아직 70도 안 됐는데 설마. 애써 담담히 마음먹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고 초록이 치매인 만큼 병증 악화 정도가 빠를 거라는 주치의의 경고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갖자며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던 게 밤마다 몸이 달아 다가오는 남편을 밀어내면서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 핏줄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치매 환자인 엄마부터 어느 정도 건사 후에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일방적으로 미룬 2세 계획으로 전 늘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남편한테 맡기고 하루 종일 엄마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는 무서울 정도로 병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마구잡이로 날뛰는 엄마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주의를 주고 그런 질이 멸렬한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땐 제가 힘든 만큼 남편도 녹록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둘이 분담하던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자니 왜 안 그렇겠어요? 식당은 바쁜데 툭하면 알바생이 무단 결근하고 직원도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했습니다. 저한테 다시 가게 나와서 일할 수 없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간병인을 붙였고 남편을 도와 그전처럼 식당 일에 나섰는데 허나 엄마는 간병인을 그냥 두질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갈아치운 간병인만 20명. 간병인을 보내주는 센터에서 더는 보내줄 간병인이 없다며 통보해 오자 저는 할 수 없이 남편과 상의 끝에 엄마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입원하기 싫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를 따라 나서는 엄마를 억지로 떼놓고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네요.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저는 그전처럼 남편을 도와 식당 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사고를 치는 골칫덩어리 배달기사를 자르고 대신 제가 배달을 맡았죠. 오토바이를 탈 줄 몰랐던 저는 당시 국민차로 불렸던 소형 중고차를 구입해 배달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보다 기동력이 좋으니 배달 지역도 훨씬 넓어지더군요. 오토바이 배달 땐 고작해야 동네 장사였는데 자동차로 배달을 하니 더 먼 곳으로도 얼마든지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조금 먼 동네로 배달을 간 날이었네요. 초행길이라 낯설었지만 처음 가본 동네 지리를 금방 익혀서 바로 주문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9옥 다세대 주택 반지 앞방이더군요. 원래는 단품 메뉴 하나는 배달을 안 해주는데 주문하는 여자의 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안 된 마음이 들어 기름값도 안 나올 거리에 배달을 나선 거였어요. 해당 주소지를 찾아 출입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니 곧 안에서 초췌한 몰골에 여자가 나와서더군요. 손때 묻은 손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몇 장 꺼내서 식대를 치르다가 모자라는지 여자는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 동전을 주더군요. 그러고도 모자르는지 여자는 머쓱해 했습니다. 죄송한데 100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돈 100원이 모자라서 사정하는 여자가 참 안 됐다 싶었죠. 그렇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건네고 무심히 돌아서다가 저는 문득 다시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익은 얼굴이더군요. 별 생각 없이 봤을 땐 못 알아보겠더니 뜯어보니 누군지 생각이 나더군요. 혹시 새언니? 누구세요? 새언니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새언니가 알아볼 수 있게 모자를 벗고 마스크도 내려주었네요. 나예요. 이제 알아보겠어요? 어머머, 이게 누구야? 아가씨! 이게 얼마만인지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여학생들처럼 방방 뛰었네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반가운 흐우에 저는 새언니의 반지 앞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그간의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은 겉에서 볼 때보다 훨씬 허름하더군요. 부끄럽네요. 사는 게 이 모양이라서. 새언니, 그때 친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한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러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 친정집 형편도 안 좋은데. 서방 잡아먹고 돌아온 딸년 어느 부모가 반긴다고요. 눈앞에 있으면 괜히 걱정만 사지 떨어져 사는 게 서로 나아요. 그래서 서울에 쭉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전셋집 보증금 뺀 건 어쩌고 왜 이런 데서 살아요? 사연이 많아요. 사기도 당하고 다단계에 속아서 돈도 날려먹고 일하고 월급도 떼이고. 그랬구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어디 아파요? 며칠 감기 몸살로. 이젠 괜찮아요. 내내 흰죽만 끓여 먹었더니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시켰죠.
맞아. 언니 파스타 좋아했지? 우리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말에 새언니가 울컥하더군요. 사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요. 일단 고기 좀 먹어야 되겠네. 얼굴 보니까 영양 결핍인데 뭐. 일어나요, 언니. 나랑 같이 갑시다. 그 길로 저는 새언니를 데려가서 한우 고기를 사 먹이고 허름한 입성을 새 옷으로 바꿔주고 먹고 사는데 바빠 포기하듯 내버려둔 외모를 가꿔주었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헤어를 다시 하고 전문 메이크업을 받고 끝으로 고급스러운 구두를 사서 신기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군요.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긴 우리 새언니 원바탕이 예쁜 사람이었죠. 새언니는 어느덧 수년 전 오빠가 살아있을 때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시모와 시누이 사랑까지 아낌없이 받던 블링블링한 그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해하는 새언니한테 혹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굳이 힘들게 다른 데 갈 거 없이 우리 식당에 나오라고 했죠. 나와서 홀서빙을 하든 주방 설거지를 하든 계산대를 맡든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새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다. 나 정말 요즘 같아선 더 안 살고 싶더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가씨가 또 날 살리네. 그때 그이 죽고 안 살고 싶을 때도 아가씨가 날 살리더니. 새언니는 다음 날부터 우리 식당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취업이 궁했던지 갑자기 찾아온 일자리에 새언니는 황송해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군요.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1분 1초를 허투루 안 쓰고 주인인 저보다 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요. 남편도 수년 만에 재회한 처남댁이 반가운지 진심으로 환영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다며 새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군요. 새언니 역시 오랜만에 보는 시매부가 반가운지 격이 없이 대하면서요. 그렇게 새언니의 첫 출근 날 저희는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고는 술상을 보고 오붓하게 셋이서 새언니 환영식을 했네요. 새언니는 감격해했고 행복해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쏟는 걸 보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그녀에게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새언니가 엄마의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치매 발병 소식과 지금 요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새언니가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새언니한테는 한없이 자애로운 시어머니였으니까. 엄마를 보러 가겠다는 새언니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 누가 왔는지 좀 봐봐.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누군지 보라니까. 엄마는 끝내 새언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새언니는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울더군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새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 새언니는 손발 맞춰 가게 일에 매달렸네요.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에서는 더는 입원이 힘들겠다며 엄마를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또 사고를 쳤나 봐요. 소소한 사건 사고야 늘 달고 사는 분이지만 이번엔 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보호사 말로는 엄마가 요양원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엄마를 집으로 모셔와야 했네요. 엄마 옆에 24시간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국리 끝에 엄마를 가게에 데리고 나와서 영업 중에 주방 옆에 붙은 작은 보조방에 들어가 계시게 했습니다. TV도 틀어드리고 엄마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잔뜩 넣어드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틈틈이 제가 방에 들어가 엄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엄마도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았죠. 언제든 엄마가 절 찾으면 바로 달려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안심을 시켜서 그런지 요양원에 들어가 계실 때보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싶어 마음을 놓고 식당 일에 매진했죠. 헌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답답해 하시더군요. 종일 작은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자니 심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홀에 나오게 할 수도 없었죠. 처음에 몇 번 홀에 나와 계시게 하다가 낭패를 봤거든요. 엄마가 손님들한테 물을 뿌리고 침을 뱉고 음식 접시를 뒤엎고 해서 결국 저는 방문에 조그만 창을 만들어 엄마가 그 창을 통해 홀을 내다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홀에서 일하고 있는 저나 새언니, 남편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쉴 틈 없이 들고 나는 손님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해 덜 심심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방문에 창을 내드렸더니 엄마가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게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남편과 새언니만 두고 먼저 엄마와 함께 이른 퇴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새언니만 가게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엄마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희 서방하고 네 올케하고 그 두 연놈이 지랄들을 하더라. 둘이 붙어먹고 난리도 아냐. 저는 은밀히 일러바치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 화낸다. 그게 말이 돼? 어디서 흉한 소리래, 어른이 돼서. 그 두 연놈이 붙어먹는 거 내 눈으로 봤어. 너 배달 가고 없을 때. 엄마, 자꾸 없는 말 지어내면 엄마 다시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야. 겁을 주자 엄마가 입을 다무시더군요. 두 번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헌데 그쯤 새언니한테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새언니가 홀서빙을 하는 중간중간 입덧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 사는 새언니가 입덧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엔 그게 입덧인 줄도 몰랐네요. 시도 때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고 신 음식만 찾아대는 새언니가 걱정돼 병원에 갔다 오라고 위험인 것 같다고 걱정을 했었죠. 헌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임신했어요, 언니? 네, 아가씨. 막상 임신 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정작 본인보다 제가 더 당황스럽더군요. 애 아빠는 누구예요? 제 물음에 새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요? 말하기 곤란해요? 뭐 어때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올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당신은 뭘 그런 걸 물어. 프라이버시가 있지.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어. 사람 참. 남편이 정색하고 절 나무라더군요. 걱정돼서 그러지. 애 아빠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거참 사람. 왜 몸도 무거운 사람을 마음조차 불편하게 해? 할 일 없으면 들어가서 발 닦고 자. 오늘 손님도 없는데. 그만 들어가. 아니, 난 그냥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미안해요, 새언니. 괜한 걸 물어서. 알아요. 아가씨가 저 걱정해서 그러는 거. 그 남자하고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거 알았거든요. 어쩌냐. 이제 어쩔 거예요? 설마 낳을 거예요? 그럼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 애 지워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키울 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 후 임신한 새언니를 배려해 저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고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제를 사다 바치고 힘든 일을 대신 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산딸이 가까워오자 새언니가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에서 몸을 풀게 할 순 없었습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좁고 허름하고 불결한 곳에서 신생아를 키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새언니가 출산 후 거처할 작은 평수의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녔네요. 지금 살고 있는 새언니 방 보증금에 제가 돈을 더 보태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후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새언니를 따라간 저는 분만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출산한 새언니를 위해 저는 새 거처가 구해지는 대로 옮겨줄 테니 당분간 저희 아파트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보내놓고 새언니와 아기가 편히 지내도록 침실을 내줬죠. 새언니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또 아이와 함께 살 적당한 새 집이 구해지는 대로 옮기면 되니까 그동안만 요양원에 엄마의 임시 보호를 요청했었거든요. 새언니를 퇴원시키고 침실을 내주고 저희 부부가 작은 방으로 옮겼죠. 아침 저녁으로 빽빽 울어대는 어린 게 있으니 집안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더군요. 저는 지극정성으로 삼시세끼 미역국을 끓여 대령했고 아직 몸을 못 추스르는 새언니를 대신해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병을 물리고 씻기고 재우고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저도 출산이나 육아 경험이 없던 터라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오빠가 살아있고 이 아이가 오빠의 아이라면 내 친조카를 돌보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아이가 더 걱정이었죠. 친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랄 아이가 가엾고 안쓰러웠거든요. 그렇게 새언니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틈틈이 새언니가 살 집을 구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게 된 새언니와 아이를 새 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직접 했고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새언니의 새 거처는 제 정성이 담뿍 담긴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이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미혼모로 살아갈 새언니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아이와 정이 들었다며 남편이 아쉬워하더군요. 그렇게 예뻐? 예쁘기만 해. 남자한테 자식은, 특히 아들은 남다른 의미가 있거든. 뭐 요즘이야 딸바보니 뭐니 해도 그래도 남자한텐 아들이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커서 사우나도 같이 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도 애 만들까? 새언니도 집에 갔고 엄만 당분간 요양원에 계셔도 되니까. 뭘 새삼스럽게. 됐네요. 애는 무슨. 당장이라도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의외더군요. 왠지 서운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집에서 아이나 보라고 가게에 안 나와도 된다고 새언니의 출근을 막고 대신 당장 분유값이니 귀저귀값이니 들어갈 테니 월급은 그전처럼 그대로 주겠노라고 했네요. 그렇게 새언니가 가게에 안 나오게 되자 남편이 섭섭해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새언니 새 집으로 이사 갔어. 그 환양년, 개도 안 물어갈련. 그녀는 사람도 아니여. 왜 또 그래? 새언니 지금 상황 많이 안 좋아. 엄마가 내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새언니가 그 사이에 누굴 사귀었었나 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 애를 낳았어. 지랄 헌다. 그 애가 누구신데? 네 남편 씨야 이거사, 이 등신아. 정신없는 노인네 또 헛소리를 뱉어서 사람 속을 뒤집네요. 아무리 치매 환자라지만 이럴 땐 제 엄마지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새언니 아이의 100일 날 저와 남편은 가게를 하루 닫고 조촐하게 100일 잔치를 열고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새언니가 남편과 아이까지 셋이서 사진을 찍고 싶다더군요. 가족 사진도 아니고 셋이서 왜 찍나 싶었지만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어느 날인가 저는 묘한 얘기를 알바생한테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휴학 중에 잠깐 알바를 하는 대학생이었는데 복학한다고 일을 관두게 됐다고 하네요. 그동안 수고했어. 일도 잘하고 입도 무겁고 내 맘에 쏙 들었는데 아쉽다.
공부 열심히 하고 언제든지 다시 알바 필요하면 와. 내가 일당 하루치 더 넣었어. 보너스라고 생각해. 고맙습니다, 사모님. 근데 저기 사모님, 이런 말 해도 될지. 알바생이 우물쭈물 쉽게 말을 못 꺼내더군요. 무슨 얘긴데? 해봐. 사장님 말인데요. 그분하고 예사롭지 않은 관계 같은데 사모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분이라니 누구? 혹시 우리 올케? 저번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다시 가게로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두고 가서요. 근데 그때 가게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사장님이랑 그분이랑 끌어안고 키스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군요. 알바생이 뭘 잘못 봤나 보지도 않은 일을 봤다고 할 애는 아닌데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저는 태연을 가장에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홀의 CCTV 확인해보면 알겠네. 홀의 CCTV가 몇 대인데 네 말이 사실이라면 녹화돼 있겠지. 사모님 모르셨어요? 그거 사장님이 녹화장치 떼셨는데 지금 달려있는 거 영상 음성 다 녹음 안 돼요. 그냥 모양만 달려있는 거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저는 그 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이 상황을 곰곰 곱씹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더군요. 언제부턴가 남편과 올케 사이에 있었던 눈맞춤, 굳이 저를 일찍 퇴근시키고 가게에 둘만 남아서 했을 일들, 올케의 갑작스러운 임신, 아이 아빠조차 밝히지 못하고 기꺼이 미혼모를 자처하면서도 조금도 불행해하지 않던 올케의 모습, 올케가 아이를 낳자 제 일처럼 기뻐하던 남편, 마치 가족사진처럼 찍은 세 사람의 사진, 그걸 집에 걸어두었던 올케. 그러고 보니 하나가 더 있었네요. 엄마.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로 치부했던 울 엄마가 언젠가 그랬었죠. 네 서방하고 그년이 붙어먹는다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럴 때마다 왜 또 헛소리냐고 성질내고 귀담아 듣긴커녕 무시하고 일축한 건 저였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가 그 두 연놈이 하는 짓거리를 목격했나 보네요. 저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날 엄마의 주치의를 찾아가 치매 중에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간헐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그럴 땐 당신이 보고 들은 걸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정신이 가출한 건 아니라고 치매 환자가 아주 잠깐 제정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 그때 대화를 시도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저는 엄마를 찾아가 눈을 맞추고 앉아 아주 잠깐이라도 정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나한테 한 말 있잖아. 김서방하고 올케가 붙어먹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가 대꾸 없이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기억나면 대답 좀 해봐. 그거 사실이야? 정말 우리 그이랑 새언니가 그랬어?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냐고. 여전히 대꾸가 없으셨네요. 답답해 죽겠네. 다를 땐 말도 잘하더니 왜 지금은 입을 닫고 있는데. 엄마 딸 미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제가 울먹거리자 드디어 엄마가 입을 여시더군요. 내가 봤어. 너희 올케랑 네 남편이랑. 못된 것들. 사람도 아니야. 천하에 쳐 죽일 것들. 너만 몰라 이 등신아. 그것들이 널 속이고 있는 줄 너만 모른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은밀히 가게 안에 CCTV를 원상 복귀시켜 놓고 영상과 음성이 잘 녹음되도록 손보고는 그 두 연놈을 잡기 위해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남편과 새언니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홀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물고 빨고 결국 알몸으로 그 짓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더군요.
저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엉엉 통곡을 했더니 엄마는 없는 정신에도 당신 피부치가 당한 배신이 전해지는지 어미로서의 본능인지 엄마는 절 끌어안고 울지 말라고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연놈을 어떻게 응징해야 속이 풀릴까요?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인정을 베풀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반지 앞방에서 남루하게 사는 걸 측은지심으로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찰지게도 치네요. 올케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란 작자 역시 말해 뭐 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갈라서고 싶었지만 일단 확실한 증거 자료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케한테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집에 엄마를 모시고 올 건데 치매 노인네와 아이를 같이 지내게 하면 치매에 좋다는 말로 올케를 속여 아이를 안고 나왔네요. 그리고 준비해간 남편의 칫솔과 아이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이 100년처럼 느껴지더군요. 드디어 결과지를 받아들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남편이 아니라면 도대체 애아빠는 누굴까요? 올케나 남편이나 아이가 친자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남자야 속을 수 있다지만 자기 배로 낳은 애아빠가 누군지 모를 수 있는 건가? 아마 둘 중 하나겠죠. 올케가 남편을 속이고 있거나 자기도 같이 속고 있거나 뭐가 됐든 올케한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네요. 멍청한 인간, 양다리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친자식인 줄 알고 남편이 안 돼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허나 모든 건 자업자득, 불륜의 대가니까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늘에 벌이고 또 내가 주는 벌도 받아야죠. 남편과 올케 같은 쓰레기가 힘들게 번 내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속을 달래고 태연을 가장해 남편한테 정말 속상하다는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죠. 여보, 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올케 아이가 당신 닮았다는 거야. 붕어빵도 그런 붕어빵이 없대요. 당신이 그의 친아빠 아니냐고 묻는 거야. 말이 돼? 그럼 당신하고 올케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데. 황당한 소리하는 사람들 절대 가만 안 둬나.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 딴엔 놀란 티 안 내려고 어지간히 애쓰는데 볼만했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는 심정으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척을 했어요. 나 그 사람들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하고 올케가? 그게 말이 돼? 뭘 어떻게 고소할 건데? 당신하고 올케 애하고 친자 확인해서 아니라는 거 사람들한테 다 밝힐 거야. 그러자 남편이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 여기 당신 칫솔이랑 올케의 머리카락도 있어. 하도 말 같자는 소리들을 하길래 열딱지가 나서 내가 며칠 전에 올케네 집에서 애 머리카락을 좀 갖고 왔거든. 이걸로 친자 확인 불일치 받아와서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 끝이야. 그러자 남편이 터질 것처럼 시뻘건 얼굴로 옆에 생수병을 집어들어 벽나발을 불더니 호흡을 고르고는 작정한 듯 고백하더군요. 여보, 승혜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 7살 때 우리 아버지 자식 버리고 집 나가서 평생 떠돌다가 객사하셨어. 그래서 나 아버지 정이 뭔지 모르고 큰 놈이야. 알지 당신도. 그래서 내 자식 내 핏줄 남들보다 유난한 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는데 부탁인데 나만 미워하고 원망해라. 애가 뭔 죄냐.
당신 올케 애 있잖아. 사실 내 아들이야. 저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애가 왜 당신 아들인데? 그럼 두 사람이 날 속이고 내연 관계였다는 거야? 그리고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처럼 엉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우는 저를 선뜻 달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울게 둘 수도 없는지 말이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이제 어떡해? 이렇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혀라도 물고 콱 죽어버려야지. 안 되면 한강에 빠져 죽고 말지 내가. 제가 당장이라도 한강에 뛰어들 것처럼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서려고 하자 남편이 다급히 절 잡더군요. 여보, 진정 좀 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뭐가 되니? 안 그래도 나 지금 천하에 죽일 놈인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살지도 못하게 해놓고 죽지도 못하게 하면. 아. 제가 두 다리를 뻗고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더니 달래기를 포기한 남편도 옆에 앉아서 같이 두 다리 뻗고 울먹거리더군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의지했는데. 제가 울면서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울먹이며 답하더군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이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당신이 왜 죽어? 그럼 어쩌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다른 수가 없는데 누가 뭐래도 내 새끼인데. 그 말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그치고 딱 잘라 말했네요. 우리 이혼하자. 따라 울던 남편도 눈물을 그치더니 의아한 듯 묻더군요. 그래도 괜찮겠어? 이혼 안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올케의 애까지 넷이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야. 당신이 뭔데 두 여자를 거느려? 내 말은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바로 이혼 얘기 꺼낼 줄 몰랐지. 보통 이럴 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그러면서 버티는데 당신이 이러니까 꼭 이혼을 기다린 사람 같아서. 당신 말대로 애가 무슨 죄니? 당신 아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손으로 지금껏 애지중지 키웠어. 나 지금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당신 보내는 거야. 내 13년 결혼 생활 물거품 되는 거 허무하고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치매 걸린 우리 엄마랑 먹고 살게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하고 가게 내 앞으로 해줘. 그건 좀... 그럼 난 무일푼인데 뭐 먹고 살라고. 당신 어머니 돈 많은 영감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시잖아. 어머니 찾아가서 돈 좀 달라고 해. 그게 싫으면 당신 불륜사실 세상에 다 까발리고 제대로 이혼 재판 하던지. 남편의 얼굴에 싫은 내색이 역력하더군요.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울고불고 당신한테 욕하고 싸우고 올케한테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너 주고 나 죽자 그러길 바래? 그렇게 해줄까? 내가 그럴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지금?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는 건 당신 생각해서야. 미우나 고우나 13년을 내 남편으로 산 당신 생각해서. 그래, 고마워. 고맙게 생각해. 당신은 요리도 잘하고 영업에도 일가견 있으니까 금방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이제 자식까지 생겼는데 더 잘하겠지. 부모된 책임감으로. 당장 이혼하자. 아파트 가게 명의 변경부터 하고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공동재산은 싹 다 정리해. 그래야 새 출발하는 당신 마음도 편하지.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될 거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올케가 뭐라 그러면 어쩔 거야? 왜 전 재산 다 줬냐고 하면. 말 안 할 거야. 다 정리될 때까지. 그래, 잘 생각했어.
일단 우리 두 사람 관계 정리가 먼저니까 나중에 잘 얘기해.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정리도 같이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절차가 복잡한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더군요. 부부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바꾸고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을 확인받고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저한테 모두 넘긴다는 합의를 확인받았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에 관해 다른 이의를 걸지 않겠다는 약속까지요. 끝으로 저는 올케한테 해준 아파트를 빼서 계약할 때 보태준 제 돈도 도로 찾아왔네요. 그렇게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나고 전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가게며 아파트 둘이 일해서 장만한 건데 나 혼자 가져가서 어쩌지? 그치만 당신한텐 돈보다 귀한 아들이 생겼잖아. 그럼 됐지 뭐. 자기 핏줄을 그깟 돈 몇 푼에 댈까? 그렇지 뭐.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새들은 말이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든대. 그래서 그 과정을 회피하려는 놈이 있대요. 바로 뻐꾸기. 뻐꾸긴 자기 알을 다른 둥지에 낳고 날아간다네. 그럼 그 둥지 주인 새는 뻐꾸기 알을 자기 새끼인지 알고 품고 부화하고 애지중지 키운대요. 갑자기 그런 얘긴 왜 해? 웃기지 않아? 하나도 안 닮은 뻐꾸기 새끼를 지 새끼인 줄 알고 물고 빨고 키우는 멍청한 새라니.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전혀 웃길 내용이 아닌데 배를 잡고 웃는 저를 전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웃음기를 걷어내고 싸늘한 얼굴로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당신 아들, 당신 하나도 안 닮았어. 무슨 말인지 갸웃거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그 인간을 비웃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 한 달쯤 후에 전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너 알고 있었지? 알면서 모른 척한 거지? 그때 이혼할 때 모른 척한 거 쇼한 거지? 그치?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뭘? 내가 뭘 알고 있었는데? 네 올케 아들, 내 자식 아닌 거, 딴 놈 씨라는 거, 나 친자 확인했거든? 그래? 당신 아들 아니었어? 어쩌냐? 올케가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나 보네. 근데 뭐 어쩌겠어. 그것도 당신 팔자인데. 내 가게 아파트 당장 도로 내놔. 누가 당신 손목 비틀어서 뺏어왔니? 판사 앞에서 네가 합의한 거야.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둘 것 같아? 분해서 악을 쓰는 전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눈앞에 별이 번쩍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뺨이 얼얼하더군요. 이런 걸 갖고 먹긴 놈이 성낸다고 하는 거겠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사람을 때려? 넌 맞을 짓 했어. 맞아 죽어도 싸. 나야 속은 것밖에 더 있냐? 너한테 속고 네 올케한테 속고 두 년이 사람을 속여먹고 어디까지나 난 피해자야. 니들이 가해자라고. 두고 봐. 너네가 무슨 수를 써도 가게하고 아파트 되찾아올 거니까. 인두껍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지. 당신이 피해자라고? 당신이 저지른 쓰레기 같은 짓은 생각도 못하니? 가게랑 아파트 되찾아? 누구 맘대로. 등신같이 남의 자식 지 새끼인 줄 알고 속아서 가정 버린 놈이 뭘 잘했다고? 그 순간 전 남편이 욱해서 손을 쳐들더군요. 순간 제가 먼저 전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전 그 인간을 향해 똑똑히 경고했어요. 똑바로 들어. 두 번 말 안 한다. 한 번만 더 불쑥 찾아와서 사람 협박하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거니까. 호적에 빨간 줄 긋고 싶으면 알아서 해. 그 후 남편은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지만 일사부재리로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들어야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그 두 연놈은 박터지게 싸워대다가 결국 갈라섰다네요. 올케가 전 남편한테 많이 맞았다는데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겠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지들은 깨벗고 살 줄 알았는지 서로를 속이고 속으며 멀쩡한 가정을 깨트리고 선의와 신뢰를 우습게 여긴 버릴 겁니다. 그 후 저는 요양원에서 엄마를 모셔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돌싱녀가 되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살아야 하는 남들 눈엔 행복할 거 없는 인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우선 우리 엄마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저도 알아보고 이젠 대화도 몇 시간씩 나누곤 하니까요.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성실한 직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일처럼 잘해주고 있답니다. 둘도 없는 올케 시누이 사이였던 그녀. 결국 본처와 남편의 상간녀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때 힘들고 고단한 그녀를 돕지 말 걸 괜히 인정을 베풀었구나 후회했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악으로 되갚는 사람이 문제지 선행은 그 자체로 귀한 일이니까요. 그건 울엄마의 가르침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울엄마랑 저, 우리 모녀, 오늘은 행복전선 이상무 알려드리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